부산 지하철. 13살 민수가 껌을 팔며 하루를 시작한다. 우연히 주은 재벌 회장의 지갑. 그 안에 사진이 밝힌 충격적인 비밀 할머니의 과거가 민수의 인생을 뒤바꾼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쌀쌀한 3월의 아침. 부산 지하철 1호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길 인파로 북적이었습니다. 40분 전부터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껌과 물티슈를 파는 민수은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도 민수는 이미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깊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손님들 사이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껌 1, 200원, 물티슈 1000원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학생입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고개를 돌리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하철이 급정거하는 순간 노신사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지갑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 문이 열렸고 쏟아져 나오는 인파 속에서 노신사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지갑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이상한 직감이 민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명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영훈 회장, 해양그룹 회장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볼 법한 이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지갑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분명 자신의 할머니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는 할머니가 어떻게 재벌 회장의 지갑 속 사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민수는 가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할머니 사진을 꺼내 비교해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같은 미소, 같은 눈매, 그리고 목에 걸린 같은 목걸이까지. 민수의 할머니 김순자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수십 장의 고액권, 지폐가 가득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할머니와 함께 사는 반지하 방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런 비밀을 간직한 걸까? 민수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모습, 그리고 젊은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얼른 화제를 돌리던 순간들. 민수는 지갑 속 명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화려한 사무실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이 지갑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이 노신사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학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민수는 학교에 가는 대신 해운대행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허름한 동네의 풍경은 고층 빌딩들로 바뀌어갔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세련되어졌습니다. 노신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민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해양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58층이 넘는 마철로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건물 외벽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허름한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는 것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낡은 교복을 입은 민수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향하던 민수의 앞을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학생,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나 지금 수업을 빼먹고 어딜 돌아다니는 건가?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저 최영훈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걸 전해드려야 해서요. 하지만 경비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 지갑은 어디서 났지? 경비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로비를 둘러보다 그들 중에서 지하철에서 보았던 노신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최영훈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봐, 이제 그만 나가지. 최영훈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지하철에서 떨어뜨리신 지갑 가져왔습니다. 최영훈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지갑을 네가 주었다고. 최영훈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 지갑 안에 있는 사진 한 장 때문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영훈은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액을 가져다 주다니 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할머니와 둘이 삽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자신의 할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지갑 속 사진 속 여자분 제 할머니 맞으시죠? 최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할머니 이름이 김순자입니다.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최영훈의 눈의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할 이야기가 많겠구나. 개인 비서실로 향하는 동안 민수는 최영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노 회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봉인해둔 상자를 열어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비서실은 고요했습니다. 최영훈은 창가에 서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순자, 김순자의 손자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 어떻게 회장님 지갑 속에 할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건가요? 민수의 질문에 최영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사회 시작 시간이... 그는 민수를 보더니 말을 멈추었습니다. 최영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미루도록 해. 오늘은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어. 최영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부산의 화려한 정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48년 전 그날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남포동 시장 근처 작은 다방이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 민수는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영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지. 커피를 서빙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구나. 당시 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순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한 처지였지. 최영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 같았습니다. 매일 그 다방을 찾아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순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지. 재벌가의 아들이 다방 아가씨와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최영훈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평소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큰 상처를 받았다는 말, 그래서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들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가문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어. 순자에게 이별을 구했지. 그때 순자의 눈에 맺힌 눈물이 평생 나를 괴롭혔다. 최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영훈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방 앞에서 찍은 사진, 동백섬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별하던 날의 사진까지. 이후 나는 순자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방을 그만두고 떠났더라. 그 후로 48년간 단 한 번도 그녀를 만나지 못했어. 최영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할머니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걸 보시며 우셨습니다. 이 일기장엔 회장님 이야기가 가득해요. 최영훈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다방 앞에서 찍은 그들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행복했나? 최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힘들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우실 때만큼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최영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모든 재산과 명예가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최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영훈의 아들 최민혁이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왜 갑자기 이 사회를... 최민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최영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혁아,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사람의 손자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야. 최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민혁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등지고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결정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의 정체도 모르는데 갑자기 가족이라니. 최영훈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순자의 일기장이다. 내가 그녀를 떠난 후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구나. 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최영훈과 최민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모든 게 진실이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그냥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민혁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최영훈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순자는 내가 떠난 후 홀로 아이를 키웠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의 어머니였던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사진입니다. 22 때 찍으셨다고 해요. 사진 속 젊은 여인은 김순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최영훈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김지영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최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 순자가 늘 딸이 생기면 지영이라고 짓고 싶다고 했었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최민혁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때 최영훈의 비서가 들어와 서류 한 장을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확인된 내용입니다. 최영훈은 서류를 읽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구나. 민수야, 너의 출생신고서 다 여기 있다. 어머니 이름이 지영으로 되어 있고 그 위로 외할머니 이름이 김순자로 나와 있다. 최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민혁은 서류를 낚아채듯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이제 그만하거라. 최영훈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48년 전 순자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 대가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이제라도 그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구나. 민수는 조용히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13살 소년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최영훈은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회사의 상속자로 삼을 거다. 내 첫사랑의 외손자이자 내가 찾아 헤맨 가족이니까. 최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희 가문의 명예가. 최영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는 거다. 이제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해운대의 고급 주택가. 높은 담장 너머로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수는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리며 압도된 듯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 높이의 현관문은 마치 궁전을 연상케 했습니다. 여기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최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 전에 지은 집이란다. 하지만 그런 큰 집도 가족 없이는 의미가 없지. 현관문이 열리자 마치 미술관 같은 내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벽에 걸린 명화들. 민수는 자신의 반지하 단칸방이 떠올라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이런 호화로운 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와의 관계만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영훈은 민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부터 날 할아버지라고 부르렴. 그리고 넌 충분히 이곳에 어울린단다. 민수는 거실 한켠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영훈과 그의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민수의 말에 최영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최영훈은 서재로 민수를 안내했습니다. 책장 가득 진열된 책들 사이에서 그는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간직해온 보물이란다.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김순자와 최영훈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다방에서, 동백섬에서, 그리고 송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 두 사람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었어. 최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그때 집사가 들어와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는 자신의 허름한 교복을 매만졌습니다. 거대한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소 할머니와 먹던 라면과 김치가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최영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난 내게 모든 걸 주고 싶구나. 이 집도, 회사도, 그리고 내 모든 재산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할머니가 왜 그토록 힘들게 사셨는지, 왜 끝까지 회장님을 잊지 못하셨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최영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있어 다행이구나. 순자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최영훈은 민수를 3층에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내 방이다. 호화로운 침대와 최신식 가전제품들로 가득한 방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양그룹 최영훈 회장이 소년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최민혁은 해양그룹 본사 기자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어떻게 길거리 한 아이가 하루아침에 수조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자회견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민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법적 대응도. 민수는 회장실 한쪽에서 할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할머니의 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그리워했다. 지영아, 네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최영훈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힘들지 않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다만 할머니께서 평생 가슴 아파하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최영훈은 창가로 다가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순자를 평생 잊지 못했다. 매일 밤 그녀의 꿈을 꾸었지. 하지만 나는 너무 늦게 용기를 냈어. 그때 최민혁이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방금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이 아이를 상속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영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있느냐? 최민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버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직원과 주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돈이나 회사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저 할머니의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영훈이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다. 넌 내 적법한 상속자다. 내가 순자에게 지은 죄를 이제라도 갚고 싶구나. 최민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사기라는 걸 밝혀내겠습니다. 그때 최영훈의 비서가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주요 주주들이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영훈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테니. 최영훈은 기자회견장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숨죽인 채 그의 발언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영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재산 전액과 해양그룹의 지분을 제 외손자 민수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민수야,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란다. 그때 최민혁이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하지만 그의 말은 민수의 등장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민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3살 소년의 작은 키는 마이크 높이에 겨우 닿았습니다. 저는 이 상속을 거절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영훈의 눈이 커졌고 최민혁은 놀란 듯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산을 저처럼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제가 경험한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넌 정말 내 할머니를 닮았구나. 순자도 늘 남을 먼저 생각했지. 민수는 최영훈의 품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함께 좋은 일을 해요. 할머니도 분명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최민혁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최영훈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해양그룹은 새로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해양그룹 본사.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최영훈과 민수가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13살 소년의 작은 손이 16세 노인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최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해양그룹이 보유한 자산의 65%를 어린이복지 재단 설립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최영훈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48년간 쌓아온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을 알게 해 주었지요. 민수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 풍성했습니다. 그때 최민혁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그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뜻밖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이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버님과 민수가 보여준 가치는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영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내 뜻을 이해해 준 것이구나.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대한어린이 복지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전국의 반지하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다녔습니다. 최영훈은 재단 이사장실에 김순자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순자야, 이제야 내가 원하던 삶을 살게 되었구나. 우리 손자가 내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어. 민수의 학교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지하철에서 껌을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주 한 번씩 지하철을 찾아가 어려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민수가 재단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데서 온다고요.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최영훈은 재단 설립 후 처음으로 김순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말이야. 대한어린이 복지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첫 해에만 매달 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소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나눔의 이야기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민수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민수의 용기와 최영훈의 속죄가 재단을 통해 나눔의 새 장을 열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희망이 시작되었다. 여러분은 최민혁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